아침의 나라 조선은 19세기 말 동으로 밀려오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거센 물결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급속히 성장한 일본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영토 확장 야욕을 획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땅 조선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조정은 밖으로는 국가이익에 대한 방책 마련에 소홀했고 안으로는 파벌과 안일, 부패로 기강마저 해이해져 백성은 도탄에 빠진 채 신음해야만 했다. 마침내 조정의 일부 중심들이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국정을 농락하기에 이르자 더욱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은 하나둘씩 나라 밖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도처에서는 의병들이 골기하기 시작했다. 의로운 이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처럼 나라 안팎에서 잇따라 일어났음에도 끝내 반만년의 결의 역사를 간직해온 이 땅은 숭두리째 남의 나라에 흡수 합병되고 죄 없는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국노가 되는 최악의 날은 오고야 말았으니 그날은 1910년 8월 29일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가 조금 모자라는 9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무능한 지도자를 원망하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결의가 아니었다. 중국 요동반도 끝머리에 자리한 무역항 도시 다롄의 한적한 부두. 이곳은 바닷길을 이용해 중국 동남부 해안이나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특히 상하이가 목적지였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에겐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다. 첨단의 건축술로 신축된 고층 건물들이 위엄을 자랑하는 상하이. 국제 자유도시였던 상하이는 중국의 각 지방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도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당시 각지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외국 열강들의 조계지가 있어 망명인사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20년대의 상하이. 당시 상하이에는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그리고 유학생 등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일본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 조계나 공동 조계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프랑스 조계에 있는 한 집에서는 상하이에 모인 각 지방 출신 대표자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임시 의정원을 구성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의정원 회의를 개최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민주공화체의 임시헌장을 제정한 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7명의 국무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을 온누리에 정식으로 선포했다. 스물한 살 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황해도 해주 사람 김구는 감옥에서 나와 교육사업을 하던 중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한다. 임시정부는 첫 번째 외교 활동으로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독립을 청원했고 국내에는 지방행정제도로서 연통부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고 서울을 비롯해 몇 지방에 조직을 확대하던 중 일제 탄압으로 2년 뒤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원했던 김구는 초대 경무국장에 임명돼 일본 첩자를 색출하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등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목적이 같고 각원의 인선도 중복됐다. 결국 러시아 땅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와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 통합돼 한일 정부가 됐다. 각원의 인선도 다시 했는데 먼저 임시 대통령인 이승만을 선출했고 국무총리 이동휘가 선임됐으며 그 밖에 박용만, 노백린, 신규식이 새로 강요가 됐다. 새로 짠 내각으로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가장 먼저 국무부 포고를 통해 온 국민의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임시정부가 자리잡은 상하이에는 1년여 만에 1000명에 육박하는 한인 동포가 모여 살았다. 상인과 전차회사 검표원 같은 생활인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지사와 그 가족들이었다. 그런데 큰 뜻을 품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지사들이라 해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생계수단도 없다 보니 이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김구가 중국으로 망명한 지 1년 뒤 부인 최 씨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상하이로 왔다. 비로소 김구는 잠시나마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1920년 10월 임시정부에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김좌진, 홍범도 등이 인솔하는 연합독립군이 백두산록에서 간도를 침입한 일제 토벌군을 상대로 싸워 대승을 거둔 것이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상하이로 와 6개월에 불과했지만 임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했다. 임시정부 외교의 첫 수확이 정부 수립 3년째 광저우에서 있었다. 중국 호법정부가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이다. 1921년에 접어들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분란과 대립이 생겼다.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측에서 임시정부를 개조하든지 새 정부를 만들자며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김구는 내무부령으로 국민대표회의에 경고하고 이승만은 책임을 물어 탄핵된다. 재도약을 위한 정지작업을 끝낸 임시정부는 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 내각제로 개편했다. 마침내 정부 청사의 뜰이라도 쓸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김구가 5대 국무령에 취임한다. 김구에게는 망명 7년 만에 찾아온 영광이었지만 그동안 그에겐 개인적인 큰 아픔이 있었다. 송경령 능원으로 이름이 바뀐 옛 프랑스족의 공동묘지에는 김구 아내 최씨 부인을 비롯해서 조국 독립의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망명지에서 타계한 독립지사들이 묻혀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고국으로 이장되고 지금 외국인 묘역엔 그 흔적만 남아있다. 고경리 4호로 알려진 상하이 시절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1925년에 건립된 이 연립주택은 안중 양국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돼 있다. 망명정부의 활동이 침체기로 빠져들 때부터 윤봉길 의거로 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까지 6해 동안 사용했던 집이다. 재정난과 함께 인물난까지 겪게 된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고쳐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바꾸었다. 백범 김구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백범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린 두 아들에게 미리 남기는 유서였지만 오늘날 그것은 고난한 세월에 한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값진 유산이 됐다.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동안 중국의 정세도 매우 급박하게 전개됐다. 1931년 9월 호시탐탐 대륙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 관동군이 마침내 중국의 동북부 만주를 침공했다. 그리고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그 지역을 자신들의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그 무렵
한국 독립당을 결성한 임시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만주 사변으로 위기에 처한 무장 독립운동을 특무공작으로 바꾸기로 하고 김구에게 그 전권을 맡겼다. 이에 김구는 지체 없이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써서 급한 대로 공작 자금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1931년 12월 32살의 이봉창은 김구 앞에서 애국단 단원으로서 서약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그리고 1월 8일 낮 2시 그는 도쿄 사쿠라다문 앞에서 히로히토 일본왕이 탄 마차에 수류탄을 던졌다. 폭탄의 성능이 약해 비록 적국의 수교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한국인의 강인한 독립정신과 저항정신을 온 세계에 과시한 이 의거는 국내외 동포 사회는 물론 중국인들에게도 대단한 감격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본은 분풀이로서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상하이를 공격했다. 상하이 침공 석 달 뒤인 4월 29일 일본군은 자기네 조계에 있는 홍국공원에서 일본 거류민들을 모아놓고 전승 기념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식이 막 끝나갈 무렵 윤봉길은 결의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완수했다. 24살의 윤봉길은 유품 몇 가지만을 남긴 뒤 자신의 한 목숨을 이렇게 결의의 재단에 바쳤다. 윤봉길이 던진 물통폭탄에 단상에 있던 침략자들은 거꾸러졌다. 중국 국민당의 영수 장제스의 말처럼 중국의 1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단 한 사람의 한국인이 해낸 것이다. 홍구 의거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나자 일본의 군경은 프랑스 조계까지 몰려와 닥치는 대로 동포들의 집을 수색하고 체포했다. 이 와중에 안청호가 붙잡혀 본국으로 호송됐다. 이봉창, 윤봉길의 양대 의거는 그동안 침체했던 한국 독립운동의 활력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신장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망명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서양 사람으로 위장해 상하이를 탈출한 김구는 인근의 호반도시 자싱으로 피신했다. 이 지역의 중국인 명망가가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담한 2층 저택, 지금은 오랜 풍상에 때묻고 낡았지만 당시는 꽤 괜찮은 집이었으리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게다가 호수로 연결되는 비밀 탈출구까지 설치되어 있어 김구가 숨어 지내기엔 아주 안성맞춤으로 보인다. 배를 타고 외출했던 김구는 창가에 걸린 빨래의 색깔에 따라 집에 위기가 닥쳤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호수 건너편 수련 사창엔 이동영과 이시영, 엄황섭 등이 은신했고 한창 철거 중인 남만가 주택가에도 임정요인들의 처소가 있었다. 국보급의 고적이 많고 풍부한 물산과 아름다운 경치로 예로부터 지상의 낙원으로 불리는 항저우. 국무위원 김철은 김구가 상하이를 탈출하기 사흘 전에 항저우로 먼저 피신을 한 뒤 이곳 청태 제2여사 32호실에 임시정부의 판공처를 개설했다. 90년 전에 지어진 목조 2층 건물로서 지금은 군영여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화려한 식당을 갖춘 이 지방 최고의 여관이었다. 항저우시 호변천 마을, 청태 제2여사에 처음으로 임시 판공처를 설치했던 임시정부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여관이어서 일본 정탐들에게 노출될 염려가 생기자 판공처를 이곳으로 옮겼다. 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는 이 낡은 연립주택에서 한국의 망명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 있었다. 1933년 5월
김구는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인 짱제스를 만나러 난징에 왔다. 짱제스는 이봉창 의거 때부터 김구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현재 난징시 시 주석이 소접견실로 이용하는 이곳에서 당시 김구와 짱제스는 배석자를 물리친 채 밀담을 나누었다. 먼저 김구가 특무공작에 사용할 자금을 요구하자 짱제스는 한국 청년들을 모아 무관 훈련부터 시킬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 중앙육군군관학교 루어양 분교에는 한국 청년들을 위한 특별반이 개설됐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던 이청천, 오광선, 이범석 등이 교관이 돼 제1기생 90여 명을 가르쳤다. 임시정부가 항저우를 떠나기 직전 김구는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그 이사장이 됐다. 난징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쩐자. 중일전쟁 때는 난징보다도 먼저 파괴됐다. 항저우에 있던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난징과 가까운 이곳으로 이전한 때는 1935년 11월. 그러나 그때 이삿짐을 푼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아직껏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지방 향토 사학자들은 여러 해에 걸쳐 자료와 증언을 통해 연구한 뒤 한국의 임시정부가 이곳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대동맥 양자강을 품고 있는 난징.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에 점령될 때까지 국민당 정부가 있었다. 루어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개설한 김구는 이후 난징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것을 난 일제는 암살대를 보내 그의 생명을 노렸는데 중국 경찰들이 김구의 신변을 은밀히 보호했다. 상하이 시절 너무 살기가 힘들어 손자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갔던 김구 어머니 곽씨는 9년 만에 다시 두 손자를 데리고 나와 이 마을 마로가에 거주했다. 이들 외에도 다른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남서쪽 교외엔 800년이 넘는 매우 큰 돌다리가 하나 있다. 특히 수백 개의 사자상과 석주가 아름다움을 더하는데 이곳이 중국 현대사, 아니 세계 현대사의 한 획을 그는 중일전쟁의 발단이 됐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 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일본에 대한 결사항전을 선언한 짱제스는 김구를 비밀리에 불러 의견을 교환했고 김구는 이때야말로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이 단합해서 대일항전에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세 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이어 미주에 있는 6개 단체가 가담함으로써 민족진영의 연합회가 결성됐다. 1937년 11월 중일전쟁이 강남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난징을 떠나 스촨성 충칭으로 천도했다. 그렇게 되자 한국의 임시정부와 요인 및 가족들도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밤이 이슥해져 임시정부와 황복진선 3당의 성원과 가족들은 중국 정부가 알선해준 목선 한 척에 의탁해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국 최장의 태하천 양자강. 지금도 여객선을 타고 난징에서 지우장을 거쳐 우한까지 가는 데는 하루하고도 반날이 더 걸린다. 순풍을 만나면 하루에 300리도 갈 수 있지만 역풍을 만나면 100리 가기도 힘겨운 양자강의 뱃길. 그것은 임시정부가 그때까지 중국에서 보낸 망명생활 19회 여정과 흡사했다.
난징을 떠난 지 수일이 지나 일행은 대륙교통의 요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다. 중국 3대 명루 가운데 하나인 황학루. 우한이 자랑하는 1급 문화재다. 일행이 강변 모래밭에 발을 디뎠을 때 맨 처음 눈에 띌 만큼 동산 위에 우뚝 서 있다. 대가족은 항공로에 있는 무한여관에 숙소를 정했다. 여기서 며칠 묵는 동안 부지런한 남자들은 황학루나 동호 같은 이곳 명소들을 구경했지만 대부분의 부녀자들은 불안감 때문에 여관에서 꼼짝 않고 지냈다. 현재는 폐쇄돼 불황아들의 거처가 돼 있었다. 60여 년 전과 별다름이 없어 보이는 우한의 선착장. 임시정부의 대가족은 다음 목적지 창사를 향해 새로 구한 윤선 몇 척을 나눠 타고 부두를 떠났다. 일부 가족은 기차로 떠났는데 동정호를 비껴가는 한겨울의 기차 여행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후난성의 성도 창사. 기후가 온난하고 물가가 싸서 대가족이 머물기에는 안성맞춤의 도시였다. 임시정부 판공처와 당사가 있었고 지사와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동네다. 혼자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독신 어른들은 가정을 꾸미고 있는 지사 가족의 부인들이 섬겼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당원들은 한 집에서 합숙했다. 이것은 당시 청사 건물로 쓰였던 서원 북립 8호 건물인데 3년 전에 철거됐다. 임시정부가 창사에 머무는 동안 독립운동계 인사들은 다시 민족진영의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조선혁명당 본부가 있는 남목청 9호 2층 집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였다. 임시정부 수호파인 한국국민당의 김구와 조완구, 조선혁명당의 이청천과 현익철, 한국독립당의 홍진, 조소왕, 그 밖에 유동열 등 몇 사람이 더 참석해서 구체적인 토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괴한 하나가 갑자기 회의장으로 뛰어들어와 권총을 난사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고 맨 처음 김구가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 가운데 현익철은 이미 절명했고 이청천, 유동열은 경상, 그리고 중상을 입은 김구는 거의 한 달간을 입원해야 했다. 범인 이은하는 며칠 후 중국 당국에 체포됐는데 일본군의 창사 진공 때 탈옥 도주했다. 사건 배후나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일제의 책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밝혀진 것이 없다. 양자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군을 계속하는 일본군은 10월 초에는 후난성의 경계선을 넘보기 시작했다. 임시정부가 있는 장사와는 지척의 거리. 그래서 임시정부와 대가족은 중국 최남단의 도시 광저우를 향해 한여름 폭염 속에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 대가족은 사흘 뒤 이곳에 도착했다. 현재 동산국 건설국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곳이 임시정부가 피난와 처음 자리 잡았던 동산백원 자리다. 동산백원 인근에는 동산공원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가 남아있는데 당시엔 현대적인 5층 건물의 여관과 야외 수영장이 있었을 만큼 제법 큰 공원이었다. 임시정부 대가족은 이 아시아 여관을 숙소로 사용했다. 장제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많은 실력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한 덕분이었다. 9월에 들어서며 광저우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 일본기의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김구는 임시정부와 가족들을 인근 부산으로 옮기고 임시정부를 충칭으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충칭으로 떠났다. 그리고 10월 광둥성에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까지 진격해 들어왔다. 중국 정부가 제공한 기차로 부산을 가까스로 탈출한 대가족은 산소위에서 다시 목선으로 갈아탔다. 광시성의 류저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 밖에는 다른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60여 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곳을 가려면 수로를 이용해야 할 만큼 교통이 험난한 지역이다.
커다란 목선은 100여 명의 대가족을 싣고 북서쪽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중간 기착지 우저우에서는 동력선의 견인을 받아야 했다. 물살이 세서 범선으로는 더 이상 운항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2번씩이나 물에 뜬 망명정부는 윤선이 앞에서 끌어줘야만 한치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딱한 처지가 됐다. 산수이를 떠난 지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대가족은 광서 장족 자치구의 중심도시 류저우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들은 선발대가 미리 도착해 구해놓은 여러 채의 집에 분산해서 6달을 머물렀다. 장사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일시 안정을 찾게 된 젊은이들은 비로소 할 일을 찾았다. 한국 광복진선 청년 공작대를 조직한 것이다. 이듬해 4월, 임시정부와 대가족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6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충칭의 관문인 치장을 향해 류저우를 떠났다. 귀저우 성의 성도 꾸이양. 요즘 같으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을 태운 6대의 버스가 모두 도착하는 데는 4, 5일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특별히 배려한 버스였지만 고장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충칭에 먼저 도착한 김군은 중국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며 대가족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대가족을 실은 6대의 버스는 최종 목적지인 스촨성 치장현을 향해 꾸이양을 출발했다. 7년 전 상하이를 탈출한 이래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를 거치는 동안 장장 이말리길 대륙을 헤집고 다닌 망명정부의 피난 생활이 과연 새 거주지에서는 끝날 것인지. 아직 이들에겐 끝없이 나타나는 고갯길처럼 모든 것이 미지수고 불안할 뿐이었다. 험한 고개를 여러 개 넘어 마침내 천리산길 노정도 끝나고 임시정부와 대가족은 스촨성의 관문인 치장현에 도착했다.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강줄기를 따라 강변에는 현대식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데 다리 옆 한쪽에는 한무더기에 낡고 우중충한 옛 주택들이 이 지역의 자존심처럼 버티고 있다. 변강로. 바로 이곳에 임시정부 청사와 가족 없는 국무위원들의 숙소가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상승가에 거주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광복진선과 민족전선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계의 양진영의 통일을 종용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좌우 합작 성명서. 김구와 김원봉이 공동 서명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치장현에 있는 영산여관에서는 양진영의 7단체가 모여 7당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연맹 형식을 지지하는 민족전선계의 2당이 회의에 불참했다. 김구는 나머지 5당만이라도 통일을 성사시키려고 했지만 여의치않아 결국 좌우 7당 통일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1939년 11월 충칭에서는 임시정부의 승인 아래 한국 청년 전제공작대가 창설됐다. 그리고 넉 달 뒤 임시정부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이동영이 지장에서 별세하며 임시정부 산하 세 정당의 통합을 유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 내 탄광이나 공사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등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에서 인구와 계단이 가장 많은 도시 충칭.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시 수도가 있었던 곳이다. 1940년 9월 충칭에 청사를 새로 마련한 한국 임시정부는 가름강변에서 수건사업이었던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김구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냈던 것이다. 이날 식장에서는 광복군 창설위원회 김구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고 중국적 인사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그리고 2달 뒤 총사령부는 전방에서 가까운 지역인 시안으로 본부를 옮겼다. (3000년) 역사의 도시 진시황제와 양귀비 유적으로 더욱 유명한 산시성의 성도 시안이다. 이곳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전방 공작과 추모 활동을 위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듬해 1월 한국 청년 전지 공작 때 대원 200여 명을 받아들여 광복군 5지대를 편성했는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초기 광복군의 주력 부대라 할 수 있다. 이 무렵 충칭의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육상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본은 오직 공습으로만 이 도시를 괴롭힐 수 있었다. 양류가에 이어 석탄가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도 이때 폭격에 맞아 불탔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세 번째로 마련한 청사가 현재 화평로에 있는 바로 이 집이다. 금방 주저앉아버릴 것만 같은 낡고 허름한 이곳에서는 주로 가족이 없는 요인들이 기거했는데 건물 구석구석엔 북신의 망명생활로 한결더 고달팠을 지서들의 지취가 아직까지 배어있는 듯했다. 임시정부는 여기서 네 번째 개헌을 한다. 비상시국에 맞게 집단지도체제를 주석 중심체제로 바꾼 것인데 이로써 김구 주석의 영도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 임시정부가 있던 곳에서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양자강을 따라 배를 타고 30분쯤 올라가면 한적한 시골 마을 토교가 나온다. 임시정부가 치장에서 충칭으로 옮기게 되자 중국 정부는 이곳에다 망명 가족들이 옮겨와 살 수 있도록 새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신안촌이라 이름 짓고 세 채의 기와집을 신축해서 대가족이 살았는데 오랜 풍상에 지금은 그중 한 채만이 남아있다. 대가족은 이곳에서 3일 유아원을 운영했다. 1941년 11월 중국은 한국 광복군을 자신들이 통할 지휘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왔고 임시정부는 수락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구미 외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망명정부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비행기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이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항만 내 정박 중인 미국 함선들을 비롯해서 비행장과 해군 공창이 2시간 동안에 완전히 파괴됐다. 한국 임시정부는 다음 날 일본에 대해 즉각 선전 보고를 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본을 뒤따라 미국에 선전 보고를 했고 이에 맞서 세계 26나라는 연합국을 형성했다. 그동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미 태평양 함대를 일거에 반신불수로 만든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남양 일대를 파죽지세로 공략했다.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 신질서 건설이 바야흐로 실현될 것 같은 형세였다. 광복군 시안 총사령부와 오지대 본부가 있던 거리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주력 부대로 성장하던 직모 5분처를 중심으로 새로 광복군 제2지대를 편성한 뒤 총사령부 참모장인 이범석을 지대장에 임명했다. 남한구 북단 양자강이 내려다보이는 이 언덕에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었다. 1941년 봄 많은 대원들이 8.6군 작전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충칭에 남은 의용대원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1942년 7월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됐다. 태평양 전선을 휘젓던 일본이 개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패배해 기동함대의 주력을 상실했다. 이로써 태평양의 전략적 주도권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시안에 나가있던 광복군 총사령부가 1942년 9월 다시 충칭으로 옮겨왔다. 중국 군사위원회로부터 자신들의 지휘권안에 위치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까지 한 임시정부로서도 광복군의 전열을 재정비 강화하는 데는 충칭사령부가 낫다고 여겼다. 그러나 광복군이 지구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의 국군으로서 자주권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김군은 중국 정부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 독립운동계가 좌우 합작을 통해 통일의회를 구성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주변 정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핵심인 미군의 승승장구 소식은 한국의 임시정부를 한껏 고무했다. 임시정부는 지체 없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43년 여름 한국 광복군 소속의 9명의 공작대원이 인도와 버마 전선에 파견 대적 선전 공작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해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미영중 3국의 영수가 만나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선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국제정세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전격적으로 학병제를 실시한 일제군부는 1944년 1월 수천 명의 한국 대학생들을 전선으로 끌고 갔다. 마침내 한국 독립운동계가 망명 세력 전체가 참여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36차 의정원 회의에서는 비상시국에 따라 연립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주석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시헌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임시정부는 오랜 수건이었던 명실상부한 통일정부를 이루어 대내외의 위상을 높이게 됐고 일제의 패망으로 한국할 때까지 이 정부를 유지했다. 국무위원과 각 부서장은 한국독립당을 비롯해서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의 당원 가운데서 골고루 뽑았다.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9시간을 달리면 닿는 도시 지앙수성의 쉬저우다. 1944년 2월 일본 육군 2등병의 군복을 입은 한국인 학병들이 이곳에 도착해 일본 군부대에 배속됐다. 그리고 한 달 뒤부터 이들 중 상당수가 제각기 부대를 탈출해 광복군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백발의 노고를 이끌고 55년 만에 다시 그 현장을 찾아 나섰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병영에 일본군 스카다 부대가 주둔했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탈출 현장. 거기서 다시 산을 넘어서 구로호 쪽으로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탈출한 한국인 학병들의 숫자는 이 지역 전체 학병 가운데 거의 4분의 1인 50여 명이나 됐다. 그동안 한국 광복군의 발목을 잡고 있던 중국군의 통할지휘가 그 여름에 철폐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 10만여 명이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현지 위안부로 희생됐다. 충칭시 중심지에 있는 연화지 38호 건물.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네 번째로 들었던 마지막 청사다. 1944년 9월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 보조금을 매달 10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할 때 마련했다.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 안우이성의 작은 도시 린첸. 후양서 서쪽으로 60km를 달리면 닿는다. 린첸 제1중학교. 당시 이곳엔 중앙육군군관학교 린첸 분교가 있었는데 일본군 부대를 탈출한 한인 학병들이 335 찾아든 곳이다. 후양에서 광복군 초모처를 운영하고 있던 김학규는 이곳에다 한국 광복군 간부훈련반을 개설했다. 탈출학병 33명을 포함해 48명의 간부훈련반 대원들은 짧게는 석 달, 길게는 5달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모두 광복군에 편입됐다.
고양 시내에서 남쪽으로 18km쯤 가면은 삼탑진이 나오고 이내 한적한 시골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김학규가 이끌었던 광복군 직무 6분처가 1943년 3월부터 자리 잡았던 곳이다. 그곳을 반세기가 지나 다시 찾은 노 광복군들. 여기서 저는 인천에서 우리 한광반을 졸업하고 여기에 와서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 들어오는 애국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시켰고 여기서 거의 광복군 생활을 내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다음에 상해 방면으로 밀령을 받아가지고 지방 공작을 나갔습니다. 국내에선 여학생들이 군수공장에 동원되고 초등학생들까지 솔뿌리 채취에 나서고 있을 무렵 인천을 떠난 광복군과 일부 민간인들은 70일 동안 장장 6천리를 걸어서 1945년 1월 31일 마침내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 조천문 부두에 도착했다. 오직 독립운동의 총사령탑인 한국 임시정부를 찾아 원로 지사들에게 조국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큰 지도를 받겠다는 일념에서 이들은 엄동설안에도 험준한 산령을 넘었던 것이다. 집도 없고 조금 한 2층 정도지만 사람들은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인산이냐고 우리 중앙도로를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때 뭐 자동차가 좋고 인력거나 있을 때니까 보통은 뭐 그냥 걸어왔죠. 그래서 큰 태극기 세우고 노동만 열고 꿈에서 그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간판이 있고 거기다 그 밑에 영어로 코리안 프로비저널 가버먼트라고 이제 딱 써 있고 거기에 이제 보초가 하나 섰고 그 조금 거기 가서 우리가 문간에 이제 그 정문 앞에 50명 이제 정렬을 하고 섰어요. 우리 인솔회관 신성지 씨가 백범 주석 선생님의 환영의 말씀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소개해서 이제 백범 선생이 나와서 말문을 열으셨는데 몇 마디 못 하시고 눈물 흘리고 우셨어요. 그리고 요지는 뭐냐 그때 말씀하신 요지가 이렇게 많은 지식분자가 우리 독립군 진영을 찾아간 것이 자기 생애 처음이다.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느냐. 이어 이청철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서 이들을 정식 사열했다. 일본 군대를 탈출한 한국 지식 청년들이 임시정부를 찾아온 사건은 국제적인 뉴스가 됐다. 이미 30여 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에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고 사선을 넘어온 이들의 행동은 한국 망명정부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즈음 남방에서 재해 제공권을 거의 상실한 일본은 본토방어의 필수적인 전초기지 확보를 위해 옥수의 전술로 나갔다. 이에 연합군은 정규전 이후에 첩보전을 강화했다. 광복군 지도부 역시 첩보전이야말로 한국 광복군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광복군 이지대장 이범석은 쿤밍에 있는 미국의 전략 첩보기구인 OSS와 비밀리에 접촉, 한반도의 최근 사정에 가장 밝은 학병 출신 광복군들을 대일 첩보전에 활용키로 했다. 두곡마을, 시안시에서 남동쪽으로 20km 거리에 있다. 그리고 이곳은 지역 쌀수매 창고인 두곡량차. 예전엔 노야묘라 불리는 간훈장 사당이 있었는데 시안시 이부가에 있던 광복군 이지대가 옮겨와 OSS 훈련을 위한 병영으로 사용했다. 그 이제 훈련은 이제 그 여설만은 특전대 훈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특전대 훈련 잘 몰랐지만은 그 지금 특전대 훈련이 다 그거예요. 이거 뭐 파괴하는 거, 낭들에 떨어지는 거, 암살하는 거, 또 무전 치는 거 그런 훈련이에요.
그렇게 1차로 50명을 훈련했습니다. 1기, 2기 나누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제일 국내에 갔다 오는 학병들 전부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3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토 방어에 전력하기 시작한 일본. 그들의 주요 도시 상공에 미공군 폭격기들이 출격해 엄청난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6년 전쟁이 종막을 고했지만 8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추후바락으로 버텼다. 한편 포양에서 총호 공작에 주력하고 있던 직무 육군차가 광복군 3지대로 정식 개편됐다. 그리고 이들은 비밀리에 허난성 미황으로 이동해서 개천이 있는 산골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한 달여 동안 미군 교관들로부터 국내 잠입과 유격대 활동에 필요한 OSS 훈련을 받았다. 8월 7일 시안 2지대 본부에서는 한국 광복군을 대표한 김구와 미군을 대표한 도노반 소장이 만나 적일본에 대해 한미 연합작전이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훈련을 마친 광복군 국내 정진군이 비밀리에 한반도에 투입돼 연합군의 상륙을 돕는 작전인데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발의 신형 폭탄이 떨어졌다. 그리고 9일엔 나가사키가 맞았다. 그제서야 일본의 군부는 제정신을 차렸고 다음날 일본 왕은 미영소 삼국 정상들의 항복 요구를 수락했다. 바로 그날 저녁 산시성의 주석관제에서는 이지대 시차를 끝낸 김구 일행을 맞아 성주석 주사오쩌우 장군이 베푸는 연회가 있었다. 그 협소정 부사하고 우리 김구 선생님하고는 본시부 좀 잘 아는 사이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곧장에서 대단히 환영을 하시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참 감회가 깊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만찬이 시작이 돼. 만찬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이제 전화 받으러 간 협소정 부사이 돌아오면서, 일본 손들었다. 항복했다. 지금 내가 중경에서 전화 받았다. 일본이 항복했다. 근데 포스탐 선언을 수락했다 이거예요. 그때 내기가 아주 섭섭한 표정이죠. 그리고 나오면서 눈물까지 흐르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2차 대전에서 피를 조금이라도 흘려서, 뭐인가 우리 민족도 말이지. 이 전후 처리에 있어서 뭐인가 요만한, 권리라도 말이야. 우리가 몸에 지내셔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희망을 상당히 걸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은 전 세계를 향해 항복선언을 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완전 종식과 일제통치 35년의 한반도가 주권을 회복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중국의 한국의 망명정부가 수립된 지 정확히 2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해방된 이 땅에 갑자기 38선이 그어졌다.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에 단식부터 해야 했던 김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서둘러 당면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유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과도 정권이 설 때까지는 임시정부를 유지한다는 요지였다. 서울에 진주한 미군은 38선 이남에서 군정을 시작했고 한국망명정부를 주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평생을 오로지 이날만을 위해 중국 대륙을 떠돌며 27년의 망명정부를 지탱해온 지사들에게 미 군정당국의 결정은 분노와 통한이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두 차례로 나누어 귀국했다. 주석과 부주석 등 6명의 요인과 가족 수행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출발 일진이 됐다. 김구 등 요인들은 꿈에 그리던 한국 땅 상공에 이르자 애국가를 부르고 선열들을 위해 묵념을 올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 군정당국자 이외에 고국의 동포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이진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는 한국 26일 만에야 비로소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강대국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국의 3천만 동포들은 임시정부 27년의 위협과 노고를 기꺼이 인정했던 것이다. 해를 넘기고 중국 충칭에 남아있던 임시정부의 대가족이 귀국길에 올랐다. 광복군과 한족 사병들은 대부분 2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군 선박을 이용해 귀국했다. 대가족 100여 명도 이들과 함께 왔다. 그리고 3년 뒤 온결의를 죄인으로 만드는 청천벽력의 비보가 이 땅을 울음바다로 만들었고, 다시 1년 뒤엔 고인이 그토록 걱정하고 경고에 맞지 않았던 공족성전의 비극이 해방조국에서 일어났다. 대를 이어 독립운동을 했고 대륙 3만리의 산 증인인 두 지사 할머니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저생에서도 부디 두 눈 부릅뜨시고 이 나라 이결의를 지켜주십사고. 그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통칭은 뭐냐 하면 망국노예요. 중국말로 망국노. 그래서 한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나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너희 망국노 그렇게 말을 붙이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기고 지는 게 없이 그냥 그 한마디로 뱉어버리면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고 분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때 어려서부터 그렇게 뼈가 저리도록 그 망국노의 한을 느끼고 살아는 사람들이에요. 들고 싸움하려 나가자. 원수에게 뺏긴 것 찾아버리고 무궁화의 동산을 다스리며 새 나라 세우려 나가자.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증인이